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육성과 바이오 분야 지원 등 디지털 뉴딜 분야 등에도 17조 3천여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1시간 단축됩니다. 사흘간 예매되는 추석 명절 승차권도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됩니다. 서울시는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에서도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수도권 이동량이 12%가량 줄었다며 지속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은 채 사회를 개방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처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백신 승인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며 각국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의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지구의 허파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아마존 산불의 현재 상황과 원인, 대처법을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수도권 이동량이 거리 두기 시행 전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닷새간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확산 때는 이동량이 최대 40%까지 줄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끼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기간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동량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서울에서 정상 영업이 금지된 음식점 대신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편의점도 집합 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며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에 해당해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편의점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동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은 평소보다 한산해졌고 사람이 북적이던 골목엔 정적만 감돕니다. 이 식당에도 저 식당에도 빈자리뿐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밤 9시가 지난 10시 20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음식점들이 불을 끄고 영업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을 맞기에 분주할 식당들인데 모두 다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아이스크림 매장은 매장 안에서 먹지 못하게 아예 테이블을 치워버렸고 유흥주점은 굳게 문이 닫힌 채 집합 금지 명령서만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서울시 단속팀과 둘러봤습니다. 우리 부산 배달은 안 한다. 이제 9시는 다 너 배달하는 사람은 어디서 구해 지금? 이용자도 만약에 안 쓰셨으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안 쓰시면 출입을 못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대다수 음식점. 예외도 있었습니다. 술집 안으로 들어가니 맥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
직원들은 맞을까? 몇 명이요? 네? 몇 명이 종업원이에요? 여기 이런 친구들 다 여기 종사한다고요? 그러면 종사자들 건강진단증 다 들어오세요. 서울시 확인 결과 직원들이 아닌 사장과 지인들의 술자리였습니다. 이 업소는 결국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을 피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선 마스크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6일까지 최대한 집에만 있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9시 이후에 모두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한시적으로 단축됩니다.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수도권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코레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을 오는 3일까지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첫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철도 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전용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고 비회원이면 철도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화 접수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이틀째인 2일부터는 경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오전 7시부터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2일에는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3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실내 운동시설들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호텔 실외 수영장과 골프장 등 야외 시설은 여전히 성행입니다. 샤워실이나 사우나 등 공용시설을 통한 감염 우려가 큰데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이용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차가워진 몸을 녹이는 온탕에선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탈의실을 이용할 때도 씻고 나온 뒤에도 모두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소독을 할 때 끝내는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까지 일단은 다 소독까지 다 방역수칙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호텔, 실내 샤워 시설은 폐쇄한 채 야외 수영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수십 명이 풀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 시설은 다 문 닫았습니다. 객실에서 옷 갈아입고 샤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객실에 등록된 인원만큼 이용은 가능하십니다. 야외 스포츠라곤 하나, 골프장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샤워장과 탈의실 등 실내 시설은 여럿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며 탕과 사우나를 폐쇄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탕이나 사우나 운영되나요? 저희는 현재까지는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따로 공문 받은 거는 없어요. 거의 95% 이상은 아까 사용하세요. 전문가들은 야외 운동시설도 샤워장 같은 실내 공간의 경우 명확한 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골프장이든 수영장이든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정의도 있고 큰 틀에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세부 내용들이 없어요. 세부 내용. 강화된 거리두기로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주일. 감염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좀 더 꼼꼼한 방역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이달 초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들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 원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중 중증 환자가 지난주보다 2배 넘는 104명으로 이들이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이 수도권 9개를 포함해 전국에 4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주부터 중증 환자 치료 병상 43개를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확충하도록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충분히 확충돼 1000여 명 정도 여유분이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 남아 있습니다. 최근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병상이 부족해지면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전원조정센터를 통해 다른 권역 병상을 활용하게 됩니다. Three, two, one.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필수 진료 과목 기피 현상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 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공을 포기하고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수가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한 것도 정부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손을 내민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기자간담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절대 희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서 의료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강행되는 성급한 사회적 개방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31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도 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은 채 개방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처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바이러스를 더 잘 통제하는 국가일수록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개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국가는 전염을 억누르는 데에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각국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승인하는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WHO의 수석과학자 수미아 스와미나타는 기자회견에서 각국은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약품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WHO가 선호하는 방식은 백신의 완전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뒤 개별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종 임상 시험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성인 최대 3만 명을 목표로 피시험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시험자들은 앞으로 4주 간격으로 해당 백신과 식염수로 만든 위약을 2차례씩 투약받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모두 5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2곳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애니타 애넌드 조달부 장관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회견을 통해 미 제약사 노바백스와 존슨앤존슨이 각각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7,600만 회분, 3,800만 회분씩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이달 초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등 2개 제약사와도 각각 2천만 회분과 5,6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연일 세 자릿수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난 점이 위중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오늘은 이 나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코로나19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치명률은 이제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한때 나오기도 했었는데 고령층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관련 통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1일 발표된 위중증 환자는 10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보름 전인 15일에 위중증 환자가 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7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네. 정부도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먼저 방역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또한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8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격리 입원하기 전에 또는 사망하신 후에 확진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이처럼 고령층의 감염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지난 2, 3월 때 어떤 대구 신천지 사태와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최근 이 관련 확진자가 쏟아졌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40%를 넘습니다. 20, 30대 청년이 다수를 차지했던 신천지 사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연령별 확진자 비율을 보면 뭐 여전히 20대가 전체 20% 이상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뭐 70대가 한 7%를 넘어섰고요. 또 60대 비율도 한 15% 가까이 되면서 점점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망률, 그러니까 치명률은 그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31일 기준의 통계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명률은 뭐 50대에선 0.44%이지만 60대, 70대 점점 높아져서 80대에는 20.74%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코로나19 치명률을 놓고 뭐 두 개의 얼굴을 지닌 바이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또 야누스 같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60세 이하에서는 대부분 낫는 자비로운 그런 야누스 바이러스다. 29세 미만은 사망자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야누스적인 얼굴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이 60세 이상에서는 치사율이 6.2%를 놓고 30세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없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 양면의 이 야누스 바이러스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참 잔인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나이에 따른 사망률 통계도 달라지는 거를 보니까요. 더더욱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리고 앞선 통계를 보니까 뭐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층에서 사실 그 후유증을 이제 심하게 겪고 있는 분들의 그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나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뭐 코로나19의 피해는 단순히 치명률로만 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감염으로 인해 겪는 뭐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모두 감안한다면 역시나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고령자의 치명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자, 그중에서도 남성 고령자에 좀 주목했는데요.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남성이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코로나19에 취약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석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남성의 사망률이 0.83%인데 비해 여성은 0.58%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60대 이상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80대는 거의 뭐 2배 이상 남녀의 사망률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통계를 봐도 남성과 여성의 치명률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31일 기준 국내 남성과 여성의 치명률은 남성 1.91%, 여성 1.39%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이 전문가들은 성별에 따른 면역 반응 차이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성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탐지하고 반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가 여성에서 더 많이 생산됐지만 남성에서는 그 반응이 좀 무뎠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내 면역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렸다는 건데 오히려 젊은 층은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해서 더 중증으로 악화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나이나 성별 할 것 없이 모두가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년 연속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보다 43조 5천억 원, 8.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3년 연속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중점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 사회 안전망 공고와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3천억 원이 본격 투입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16조 원,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코로나 충격에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8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이 기존 2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크게 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57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공공투자도 66조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됩니다. 민간 투자 활력을 키우기 위한 융자, 보증자금으로 40조 원, 도로와 철도, 건설 투자 등 SOC 확충에 26조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27조 원이 편성됐는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스를 포함한 5대 분야에 예산 70%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7조 원,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기반 마련에 20조 원이 각각 투자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중 저소득층 46만여 명에게는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됩니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복지, 고용이 200조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R&D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국방 예산은 스마트 강군 구축 등을 위해 전년보다 5.5% 늘었고 산사태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9% 늘어난 17조 3,41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1조 8,600억 원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육성,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 헬스와 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도 예산 7,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추경 포함 예산 대비 11.2% 증가한 27조 2,003억 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 확장 재정으로 3년 만에 예산 지출 규모는 127조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면서 내년 국가 채무는 9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증까지 확산하면서 나라 돈을 대규모로 쏟아붓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했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429조 원이던 재정 지출은 올해 500조를 넘었고 내년에는 550조 원을 돌파합니다. 3년 만에 127조 원, 30%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이 연평균 5.7% 증가해 2023년 600조 원을, 2024년에는 6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에 재정 수입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9조 2천억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 등 씀씀이는 많아지고 있지만 수입은 줄면서 내년에도 9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국가 채무는 9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로 높아집니다. 국가 채무는 내후년 1,000조를 넘고 2024년엔 1,327조 원에 달해 국가 채무 비율은 58.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든든한 밑바탕이었습니다. 다만 다소 빠른 채무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량 지출의 10%, 10조 원 정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7월에 이어 2달 연속 한 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1년 전보다 9.9% 줄어든 39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적었던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8% 줄어든 18억 달러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적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가전, 바이오 헬스, 컴퓨터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6% 줄어든 355억 4천만 달러였고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나 장마 등 각종 기후재난이 겹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에서는 열대우림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 벌목과 방화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이 빈번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아마존 대형 산불의 현재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마존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해내는 만큼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런 아마존이 작년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아,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의 그 아마존 지역이죠. 이쪽 지역의 대형 산불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 대형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이죠. 그게 영향을 주면서부터입니다. 아마존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약 2,700km 떨어진 브라질의 가장 큰 도시죠. 사우파울루 상공을 덮기도 했는데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화재로 사라진 아마존 산림 면적은 3,440제곱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면적이 약 6배에 달하는 면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아마존 화재 사진을 올린 뒤에 말 그대로 우리의 집이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제적인 위기다라고 말했는데요. 영미권의 외신들 역시 지구의 허파가 회복 불가능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죠. 유럽 국가들은 브라질의 산불 방기를 맹비난했지만 브라질의 보스나로 대통령의 대책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이에 이제 브라질 국민들의 분노 또 시위가 잇따랐고요. 각국 정상들도 브라질 정부를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보스나로 대통령은 수만 명의 군인을 산불 방지를 위해 열대우림에 배치를 했는데 때마침 폭우가 쏟아지면서 브라질 대형 산불은 잦아들었었습니다. 이 잦아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형 산불이 그런데 건기를 맞아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브라질 이 열대우림이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이죠. 이쪽에 이제 대형 산불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합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협회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불은 작년보다 18%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브라질 항공우주협회의 위성 시스템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2019년 8월 이후 2020년 7월까지입니다. 1년 동안 8,700제곱킬로미터의 초기 습덮개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습덮개란 뭐를 얘기하냐면 아마존과 같은 원심의 상태를 판정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즉 자연 상태와 인위적인 숲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기 습 단계란 자연 상태의 숲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초기 습 단계의 숲이 사라지면 정말 거시적인 도움이 없는 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산불 방지에 좀 해결사 역할을 했던 폭우도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자,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그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이 농경지라든가 목초지 확보를 위해서 무단 벌채를 하고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를 잘라낸 다음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나서 경사면은 가축 사이즈로 평지는 대두와 옥수수 등 곡물 재배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협회에서 운영 중인 위성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네. 이 보고서를 보면 목장주나 벌목군, 광부 등이 불법적인 방어를 일삼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형 산불 배후에는 다국적 기업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요. 네, 예를 든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을 베어내서 돈이 되는 팜나무 농장을 세우고 싶어하고 또 방화로 삼림을 없앤 후에 광산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벌려는 기업인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기업인들이 브라질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 항공우주국 연구원들은 올해 아마존 대형 산불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바로 현재까지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열대 북대서양에서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마존 남부 지역의 화재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산불이 나면 더 번지기가 쉽고 또 손대지 않은 숲에서도 만일 불이 난다면 2020년에는 이중 화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열대우림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 80% 이상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방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산불 방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산불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책임이 주로 원주민들에게 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와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린피스 운동가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농업과 산업을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산림 벌채를 지금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마존에서 사람에 의해 산림 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은 2013년부터인데 당시에는 법을 피하는 조용한 방화 벌채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2019년 1월에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을 했거든요.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아마존 지역 개발을 증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또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아마존 생태학자이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선임 연구원 에르카 베렌게르는 정말 매우 우려스러우면서도 끔찍한 징후다. 8월은 이미 어려운 달이 될 것이고 9월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대형 산불이 공근하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대형 산불이 인류와 또 환경에 미칠 그 영향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림이 사라지게 되면은 정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대우림의 가장 큰 가치는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은 열대우림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도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고요. 또 열대우림은 물 조절에도 아주 좋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가뭄에도 대비가 되지만 폭우가 올 때에도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열대우림 가치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거죠. 만약에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될 경우는 500억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정도 양은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배 정도로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환경보전 협약을 지켜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월 15일에는 향후 4개월 아마존 방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판타날 습지 또 아마존 숲에서 4개월간 화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요. 이 같은 브라질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린피스와 전문가들은 2020년 7월이 산림 개간 기록상 2019년 7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최악의 7월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에 산림 버체율과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은 브라질 정부의 노력은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더 강한 산불과 개간 금지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 말부터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지금 잇따르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은 사흘간 10,000번이 넘게 벼락이 내려치면서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폭염이 이 산불을 키워버렸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즈는 25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14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이 9배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과 건물 1,000채가 화재로 전소되었는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산불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재난인데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예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통신 3사가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영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방역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 사이에 프로그램 사용료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분쟁 중재 정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분쟁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양사는 지난달 13일 서면 합의를 8월까지 도출하지 못하면 과기정통부의 중재를 따른다고 합의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윤준보 교수팀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나노 소재를 활용해 밀폐 공간에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초저전력 유해가스 감지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 소재가 지닌 고유의 열 효과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내장할 수 있는 낮은 소비 전력으로 일산화탄소 가스 검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탄광이나 지하철, 터널 등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일산화탄소와 메탄 등 각종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통풍 치료제인 코리친이 각종 신장 질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와 네덜란드 공동연구팀은 심장질환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30개월 동안 매일 저용량의 코리친을 투여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6.8%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9.6%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통풍으로 염증이 심해지면 염증 덩어리가 혈관에 막아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코리친은 이 같은 염증 경로를 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후 4살이 될 때까지 체중이 빨리 늘수록 폐 기능이 양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건강연구소 연구팀은 어린이 1,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생후 4년 사이 체질량 지수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7살이 됐을 때 폐활량 등 폐 기능이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출생 당시 체중과 관계없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투구를 하시네요, 투구. 빨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살이 있어야 돼. 풀어라! 싸. 마초가 역시 젊으니까 힘이 좋아. 아,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몇 년 된 거? 이게 100년도 넘었지, 50년. 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오케이. 너. 맙소사. 과학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는 리얼 수선 예능 고쳐듀오 시즌2. 경기도 이천 자체방아 마을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00년이 넘은 맷돌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고치기는커녕 맷돌을 두 동강 내고 말았다는데요. 고쳐듀오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